안녕하세요. 세계 호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심리적 공포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샬럿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정신병자의 기록처럼 보이지만 이건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억압과 고립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소름 끼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외딴 저택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기묘한 벽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낡고 보기 싫은 벽지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벽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존재로 다가오고 주인공의 정신은 점점 갇히고 무너져 내립니다. 누런 벽지는 공포 소설의 전형적인 귀신이나 괴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의 마음속 깊은 불안과 억압된 욕망이 얼마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읽고 나면 누구나 그저 오래된 방의 벽지만으로도 얼마나 강렬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실 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무너지는 내면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공포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샬럿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보통 사람인 존과 나 같은 이들이 여름 동안 고택을 빌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식민지 시대의 저택, 세습 재산이라니 나는 차라리 유서 깊은 유령의 집이라 부르고 싶지만 그건 너무 낭만적인 기대일 테니 운명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셈이겠지. 그래도 나는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집은 어딘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헐값에 임대될 리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이유도 설명이 안 된다. 존은 당연히 그런 내 말을 비웃는다. 결혼 생활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존은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신념 같은 건 전혀 믿지 않고 미신 따위는 아주 질색이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으며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얘기는 대놓고 비웃는다. 존은 의사다. 아마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죽은 종이에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 어쩌면 그게 내가 이렇게 쉽게 낫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존은 내가 아프다고 믿지 않는다. 저명한 의사이자 내 남편인 그가 친구들이며 친척들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다. 단지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가벼운 히스테리 증상일 뿐이라고 단언해버리면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남동생도 의사인데 역시 꽤 명망 있는 사람이다. 그 역시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인산염인지 인산질인지 모를 약을 먹고 강장제도 복용하고 여행도 다니고 신선한 공기를 쐬며 운동도 한다. 그리고 나는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일과 적당한 자극, 그리고 변화가 내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나는 한동안 그들 몰래 글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숨어서 글을 쓰는 건 너무 힘이 든다. 안 그러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든다. 내 상태에선 오히려 반대가 덜하고 사람들과 더 어울리면서 자극을 받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하지만 존은 내가 내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이지 그 말만 떠올려도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니 그 얘기는 접어두고 이 집 얘기를 하자. 이곳은 정말 아름답다. 큰 도로에서 한참 안쪽으로 떨어져 있어 한적하고 마을에서는 꼬박 3마일은 떨어져 있다. 영국 소설에 나오는 저택들이 떠오른다. 울타리와 담장이 있고 잠글 수 있는 대문도 있다. 정원사와 하인들을 위한 작은 집들이
여기저기 따로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 정원, 정말이지 그렇게 멋진 정원은 처음 본다. 넓고 그늘이 드리워진 정원엔 상록수로 만든 길이 미로처럼 이어지고 긴 넝쿨 식물들이 드리운 정자에는 앉을 자리도 마련돼 있다. 온실도 있었지만 다 부서져 있다. 무슨 상속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튼 이 집은 수년간 비어 있었던 모양이다. 솔직히 그 점이 유령 이야기에 약간 흠이 되긴 하지만 상관없다. 그래도 이 집 어딘가 묘한 구석이 있다. 나는 그걸 느낀다. 어느 달빛 비치는 저녁에 그 얘기를 존에게 했더니 그는 내가 느낀 건 단순한 외풍일 뿐이라며 창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가끔 존에게 이유 없이 화가 치밀곤 한다. 예전엔 이 정도로 예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이 신경증 때문이겠지. 하지만 존은 내가 그런 식으로 느끼면 자기 억제를 소홀히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존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내 감정을 다스리려 애쓴다. 그게 참 고되다. 솔직히 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방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아래층에 피아차, 현관 쪽 테라스로 바로 나가는 방을 원했다. 창가에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고풍스러운 예쁜 커튼도 걸려 있었다. 그런데 존은 그 방은 창문이 하나뿐이고 침대 2개를 놓을 공간도 부족하며 그가 쓸만한 인접한 방도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존은 정말 세심하고 다정하다. 내 움직임 하나하나를 일일이 챙기고 특별한 지시 없이는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하루 시간대별로 약 복용과 활동 계획이 정해져 있고 그는 모든 수고를 대신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느껴진다. 존은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완벽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면서 운동은 내 체력에 달려있고 식사는 식욕에 따라야 하지만 공기는 언제든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지. 내 사랑.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 꼭대기층의 유아방을 쓰게 되었다. 이곳은 아주 크고 통풍도 잘 된다. 집 전체의 거의 한 층을 차지하고 사방으로 난 창문 덕에 바깥 풍경과 공기, 햇빛이 가득하다. 처음엔 아기 방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는 놀이방이나 체육실로 쓰였던 듯하다. 왜냐하면 창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링 같은 것들이 달려 있다. 페인트와 벽지는 마치 소년 기숙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엉망이다. 벽지는 이리저리 뜯겨나가 군데군데 커다란 헐거운 자국이 남아있다. 특히 내 침대 머리맡 근처는 내가 손이 닿는 범위만큼 벗겨져 있고 방 반대편에도 큰 얼룩이 있다. 난 정말 이런 벽지는 처음 본다. 온갖 미술적 죄악을 저지른 듯한 어수선하고 화려한 무늬다.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무지 초점이 맞지 않고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뚜렷해서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선을 따라 조금만 쫓아가 보면 갑자기 무리수를 두듯 방향을 틀고 뜻밖의 각도로 곤두박질 치며 스스로를 망쳐버린다. 상상도 못한 모순으로 뒤엉켜 산산조각 난다. 색깔은 참 끔찍하다. 거의 혐오감이 들 정도다. 은근히 썩어가는 듯한 더러운 노란색인데 햇살에 오래 발해서 기묘하게 퇴색되었다. 어떤 부분은 칙칙하고 불길한 주황색이고 또 어떤 부분은 병든 듯한 유황빛이다.
아이들이 왜 이 방을 싫어했는지 충분히 알겠다. 나라도 이 방에서 오래 지내야 한다면 질색했을 것이다. 아, 존이 온다. 이만 글을 접어야겠다. 그는 내가 글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한다. 우리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2주가 되었는데 사실 그 첫날 이후로는 글을 쓸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 지독한 유아방의 창가에 앉아 있다. 창문을 열어두고 있다. 쓰는데 아무 방해도 없지만 기운이 달리는 게 문제다. 존은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고 환자가 위중할 때는 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내 상태가 그런 건 아니라서 다행이다.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이 신경쇠약이라는 건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우울하다. 존은 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전혀 모른다. 그는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믿고 그걸로 만족해버린다. 물론 이건 단순한 신경증일 뿐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게 늘 마음에 걸린다. 나는 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아내,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오히려 짐만 되고 있다. 아무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모든 걸 견디고 있는지 믿지 않을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옷을 갈아입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는 게 전부인데도 그마저도 너무 벅차다. 메리가 아기를 잘 돌봐줘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 아기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신경이 더 곤두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존은 아마 평생 신경질적인 적이 없었던 사람일 거다. 그는 이 벽지 이야기를 두고 나를 비웃는다. 처음엔 존이 이 방의 벽지를 새로 바꿔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그 벽지에 너무 집착하는 게 문제라며 생각을 바꿨다. 신경증 환자에게 가장 나쁜 건 그런 환상에 굴복하는 거라고 말했다. 벽지를 바꾸고 나면 이번엔 무거운 침대가 문제일 테고 그 다음엔 창문에 설치된 창살 그리고 계단 위쪽에 그 대문까지 불평하게 될 거라고. 이 집이 너한테 좋다는 거 알잖아. 존은 그렇게 말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정말 내 사랑, 3달 머물 집인데 리모델링을 하자는 건 좀 그렇지 않겠어? 그럼 우리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안 될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래층 방들이 훨씬 예쁘잖아. 졸은 나를 끌어안고는 우리 귀여운 바보 아가씨 라며 웃었다. 그리고는 네가 원한다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기다 흰 칠이라도 해주지라고 말했다. 사실 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침대며 창문이며 뭐든 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 방은 바람도 잘 통하고 넓고 편안해서 누구라도 만족할 만하다. 내가 괜히 변덕을 부려 존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 없다. 솔직히 나도 이 큰 방이 점점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저 지독한 벽지만 빼고 말이다. 한쪽 창으로는 정원이 보인다. 그 깊고 그늘진 정자들, 무성하고 제멋대로 자란 옛날식 꽃들과 덤불들, 울퉁불퉁한 나무들, 다른 쪽 창으로는 많이 내려다 보이고 저택 전용 선착장까지 이어진다. 집에서 그 선착장으로 내려가는 아름다운 그늘진 오솔길도 있다. 나는 늘 상상하게 된다. 그 수많은 오솔길과 정자 사이를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을. 하지만 존은 내게 절대 그런 상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 상상력과 이야기 짓는 습관은 지금처럼 신경이 약할 때 자칫하면 위험한 환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의지와 이성을 다해 그 충동을 억누르려 애쓴다. 하지만 그게 참 힘들다.
아무 조언도, 아무 동료도 없이 내 일이란 걸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낙담스러운 일이다. 내가 정말로 나으면 존은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한다. 존은 사촌 헨리와 줄리아를 오래 머물도록 초대하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그 둘을 나와 함께 두는 건 마치 내 베개 속에 폭죽을 넣어두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며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제발 좀 더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 벽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놈이 자기 영향력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문의가 반복되면서 마치 목이 부러진 것처럼 늘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둥글둥글한 눈이 거꾸로 달려서 나를 노려본다. 나는 그 건방진 눈들이 너무 얄미워서 화가 날 지경이다. 저 눈들은 끝없이 위아래로 옆으로 기어다닌다. 그 어리석게 깜빡이지도 않는 눈들이 온 사방에 있다. 특히 두 줄의 무늬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선 눈들이 위아래로 줄지어 늘어서 있다. 한쪽 눈은 약간 더 높고 다른 쪽은 낮다. 이렇게 무생물에서 이렇게 강한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사실 우리는 다 안다.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나는 어릴 때도 늘 깨어서 벽이나 평범한 가구에서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서나 느낄 만한 오락과 공포를 찾아내곤 했다. 우리 집 큰 오래된 서랍장의 둥근 손잡이가 얼마나 다정하게 윙크를 하던지. 그리고 한 의자는 언제나 든든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집안의 다른 것들이 너무 무섭게 보이면 나는 늘 그 의자로 달려가서 몸을 피하면 된다고 믿었다. 이 방이 가구도 뭐 그다지 조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우리가 아래층에서 다 끌어올린 거니까. 아마도 이 방이 예전에 놀이방으로 쓰였을 때는 아기방 가구들은 다 치웠던 모양이다. 그럴만도 하다.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뜨린 방은 처음 본다. 말했듯이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나갔는데 그 벽지 찌꺼기들은 마치 형제보다 더 끈질기게 붙어있다. 아이들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증오로 가득했는지 알만하다. 바닥은 흠집투성이고 군데군데 깊게 패여있다. 석고벽도 이곳저곳 쑤셔 파낸 자국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 크고 무거운 침대. 이 방에 항상 있는 그 침대는 꼭 전쟁터를 거쳐온 듯하다.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문제는 오직 그 벽지다. 아, 존의 여동생이 올라온다. 정말 좋은 아이인데 나를 너무나도 꼼꼼히 챙긴다. 내가 글 쓰는 걸 들키면 안 된다. 그녀는 완벽하고 열성적인 살림꾼이다. 그걸 천직으로 알고 산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내가 글을 써서 병이 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집안에 없을 때만 글을 쓴다. 이 방 창문은 멀리 길까지 내려다볼 수 있어서 그녀가 멀리서 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창밖으로는 나무 그늘이 드리운 구불구불한 길이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창은 시골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정말 아름다운 시골이다. 거대한 느릅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초원이 펼쳐져 있다. 이 벽지는 손무늬도 가지고 있다. 다른 색조로 은은하게 드러나는데 이게 또 특히 성갓이다. 어떤 빛에서만 보이고 그것도 뚜렷하지 않아서 더 신경질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색이 바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햇살이 딱 맞게 비치는 자리에서는 뭔가 기묘하고 짜증스러운 형체 같은 게 어른거리는 게 보인다. 마치 그 어리석고 눈에 잘 띄는 앞쪽 무늬 뒤편에서 슬그머니 기어다니는 듯하다. 존의 여동생이 계단을 올라오네. 7월 4일이 끝났다.
사람들이 다 떠났고 나는 완전히 지쳐 있다. 존은 사람들이 좀 다녀가면 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랑 넬리 그리고 아이들을 일주일간 초대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제는 제니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 그래도 나는 녹초가 되어버렸다. 존은 내가 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가을에 나를 위어 미첼 박사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곳엔 가고 싶지 않다. 전에 내 친구가 그 의사에게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존이나 우리 오빠보다 더 고집스럽고 권위적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 먼 곳까지 가는 것도 너무 큰 일이다. 솔직히 지금은 뭐든 손에자 잡을 의욕이 안 난다. 점점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고 별일도 아닌데 울고 또 울곤 한다. 물론 존이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요즘 나는 꽤 자주 혼자 있다. 존은 중대한 환자들 때문에 자주 시내에 묶여 있고 제니는 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조용히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조금 산책하거나 저 아름다운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거나 현관에 앉아 장미를 만지작거린다. 아니면 이 방으로 올라와 눕곤 한다. 나는 이제 이 방이 점점 마음에 들어가는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 끔찍한 벽지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른다. 그 벽지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나는 이 큰 침대 위에 누워 이 침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몇 시간이고 그 무늬를 따라가며 눈길을 돌린다. 이 침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몇 시간이고 그 무늬를 따라가며 눈길을 돌린다. 몇 시간이고 그 무늬를 따라가며 눈길을 돌린다. 정말 체조만큼이나 힘이 든다니까. 나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한다. 저기 구석, 아직 손상되지 않은 그곳. 그리고 다짐한다. 이번만큼은 저 무의미한 무늬를 끝까지 따라가서 뭔가 결론을 내보겠다고. 나는 디자인의 원리를 조금은 안다. 하지만 이 벽지는 방사형도 아니고 교대 배열도 아니고 반복도 아니다. 대칭이나 내가 아는 어떤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무늬의 너비로 반복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다. 한 방향으로 보면 각 무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부풀어 오른 곡선과 장식들이 마치 타락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술에 취한 듯한 형태로 얼빠진 기둥들처럼 위아래로 우글거리며 오르내린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이 무늬들이 대각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흐느적대는 윤곽선들이 커다란 비스듬한 파도로 흘러가며 시각적 공포를 자아낸다. 꼭 쫓기듯 이리저리 흐느적대는 바다의 해초무리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로로도 무언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느껴진다. 나는 그 방향으로 무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별해 보려고 애쓰다가 진이 다 빠져버린다. 그들은 이 무늬를 가로로 한 폭짜리로 만들어서 이 무늬를 가로로 늘어놓은 방식이 정말 혼란스럽다. 방 한쪽 끝에는 벽지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곳은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교차하는 빛이 사라질 때면 마치 방사형 무늬처럼 보이기도 한다. 끝없는 까만 선들이 공통의 중심을 향해 몰려들다가 다시 정신없이 흩어져 나가는 모습 같다.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 너무 지쳐서 결국 낮잠을 청하게 된다. 나는 왜 이런 걸 계속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쓰고 싶지도 않고 쓸 힘도 없다. 존이 이걸 본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할 거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라도 털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점점 버거워진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보다 지치는 쪽이 더 많다. 나는 이제 너무 나태해져서 하루 종일 눕기만 한다. 조는 절대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대구 기름을 먹이고 강장제며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인다. 거기에 맥주와 와인, 고기까지 곁들인다. 조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픈 걸 너무나 싫어한다. 며칠 전에는 진지하게 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다. 사촌 헨리와 줄리안의 집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게 나에게 얼마나 좋은 변화가 될지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는 내가 그곳에 갈 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가더라도 견디지 못할 거라고 했다. 나는 끝까지 조리 있게 설명하지도 못했다.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울어버렸으니까. 요즘은 똑바로 생각하는 것도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 아마 단순한 신경쇠약이겠지. 조는 나를 안아 올리더니 그대로 침대에 눕혀주고 곁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다. 내 머리가 아플 때까지 말이다. 그는 내가 자기의 소중한 존재이고 위로이며 전부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고, 존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 대신 이 병을 고쳐줄 수 없으니 나 스스로의 의지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멍청한 상상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다시금 당부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점이다. 저 끔찍한 벽지가 있는 이 유아방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우리가 이 방을 쓰지 않았다면 그 귀한 아기가 여기에 있어야 했을 텐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존이 끝까지 이 방을 나에게 쓰게 한 게 결국 잘된 일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기보다는 훨씬 이겨낼 만하지 않은가. 물론 이 얘기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무 영리해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게 그 벽지 안에 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도 모를 거다. 그 무늬 뒤에는 흐릿한 형체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 언제나 같은 형체인데 너무나 많다.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몸을 굽히고 그 무늬 뒤를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것 같다. 나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젠 점점 이런 생각이 든다. 제발 존이 나를 이 집에서 데려가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존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정말 어렵다. 그는 너무 똑똑하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나를 위해서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래도 어젯밤에 시도해봤다. 달빛이 환히 비치는 밤이었다. 달빛은 온 방 안으로. 그 달빛은 마치 정면에서 나를 내려쳐 쓰러뜨리고 짓밟는 것 같다. 꼭 악몽 같다. 겉무늬는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인데 마치 곰팡이를 연상시킨다. 관절마다 이어진 버섯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독버섯 줄기들이 끊임없이 싹트고 자라나서 온갖 소용돌이를 이루는 모습 상상할 수 있겠는가? 딱 그런 모습이다. 이 벽지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빛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점이다. 해가 동쪽 창으로 비쳐 들어올 때면 우리는 늘 그 첫 번째 길고 고든 햇살을 지켜본다. 그러면 벽지는 너무 빨리 변해서 매번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나는 항상 달빛 아래에서 이 벽지를 바라본다.
달빛이 비치는 밤이면 밤새도록 방 안이 훤하다. 그런데 그럴 때면 이 벽지는 낮에 보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황혼 속에서도, 촛불 밑에서도, 램프 불빛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달빛 아래에서는 최악이다. 그 겉 무늬가 마치 창살처럼 바뀌고 그 뒤의 여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처음엔 그 희미한 속문의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겠다. 그건 바로 여자다. 낮에는 그 여자가 얌전히 있다. 조용하고 억눌린 듯 보인다. 그 여자를 그렇게 가둬두는 건 바로 그 기이한 무늬다. 그 무늬가 너무 복잡해서 나 역시 몇 시간이고 얌전히 그걸 바라보게 만든다. 나는 요즘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지낸다. 조는 그게 내게 좋다고 말한다.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1시간씩 눕도록 습관을 들였는데 그게 처음엔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잠들지 않거든. 그런데도 존에게는 잠든 척한다. 이건 결국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솔직히 나는 요즘 존이 조금 무섭다. 가끔 존은 이상하게 느껴진다. 제니마저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 가끔은 과학적인 가설처럼 이런 생각이 스친다. 혹시 이 모든 게 벽지 때문은 아닐까? 나는 존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뭘 하는지 지켜본 적도 있다. 아무 일도 아닌 척 방으로 휙 들어온 적이 여러 번인데 몇 차례나 존이 벽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걸 보았다. 제니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제니가 벽지에 손을 대고 있는 걸 딱 걸린 적도 있다. 그때 나는 방 안에 있었는데 제니는 몰랐던 것이다. 나는 아주 차분하고 얌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니는 마치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돌아섰고 화가 난 얼굴로 왜 나를 놀래키느냐고 따졌다. 그리고는 벽지가 닿는 모든 것에 얼룩을 남긴다고 말했다. 내 옷이며 존의 옷에도 노란 얼룩이 묻어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 참 그럴듯하지 않은가? 하지만 나는 안다. 제니는 벽지 무늬를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절대 아무도 나 말고는 이 벽지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리라. 삶은 이제는 이 방이 예전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대할 게 생겼으니까. 바라볼 것도 기다릴 것도 있다. 나는 정말 훨씬 나아진 것 같다. 훨씬 더 조용해졌고 차분해졌다. 존도 내가 좋아지는 걸 보고 아주 흐뭇해한다. 며칠 전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벽지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정말 건강해지는 것 같네. 나는 웃으며 넘겼다. 물론 그게 사실은 벽지 덕분이라는 건 절대 말하지 않았다. 조는 그걸 비웃을 테고 심지어 나를 이곳에서 데려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비밀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요즘 훨씬 기운이 좋아졌다.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변화들을 지켜보는 게 너무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대신 낮에는 많이 잔다. 낮에는 벽지를 보는 게 귀찮고 혼란스럽다. 버섯 같은 무늬들이 계속 새로 돋아나고 노란색의 새로운 그림자가 여기저기 번져간다. 나는 그것들을 꼼꼼히 세어보려고도 했지만 도저히 다 셀 수가 없었다. 이 벽지의 노란색은 정말 이상하다. 내가 평생 본 모든 노란색이 다 떠오른다. 하지만 버터컵 같은 예쁜 노란색이 아니다. 오래되고 더럽고 역겨운 그런 노란색이다.
하지만 이 벽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냄새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는 그 냄새를 알아챘다. 하지만 그땐 창문도 열려 있고 햇볕도 잘 들어서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째 안개와 비가 계속되고 있다. 창문을 열어놔도 닫아놔도 그 냄새는 그대로다. 이젠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 냄새를 식당에서도 맡는다. 거실에서도 몰래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고, 복도에도 숨어 있다가 기다리고, 계단에서도 불쑥 내 앞을 막는다. 머리카락까지 그 냄새로 가득하다. 심지어 밖에 나가 말을 탈 때도 고개를 획 돌리면 그 냄새가 따라온다. 참 이상한 냄새다. 나는 그 냄새가 뭔지 분석하려고 몇 시간이고 고민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아주 은은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맡아본 것 중 가장 교묘하고 오래가는 냄새다. 그리고 이렇게 습한 날씨에는 정말 끔찍하다. 나는 밤에 잠에서 깨면 그 냄새가 나를 덮고 있는 걸 느낀다. 처음에는 정말 불안해서 집을 태워서라도 그 냄새를 없애버릴까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생각해보면 그 색깔과 딱 닮은 냄새다. 노란색 냄새. 그리고 벽에는 정말 이상한 자국이 있다. 방 한쪽 바닥 근처 걸레바지 바로 위에 길게 줄처럼 이어진 얼룩이다. 방 안을 한 바퀴 빙 둘러서 가구 뒤편까지 연결돼 있는데 침대만 빼고 다 지나간다. 아주 길고 곧게 이어진 자국인데 마치 뭔가가 그 위를 계속 문질러서 만들어진 것 같다. 나는 정말 궁금하다. 저걸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자국은 방을 돌고 또 돈다. 돌고 돌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지만 나는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다. 이렇게 밤마다 오랫동안 지켜본 덕분이다. 그 무늬가 진짜 움직인다는 걸 나는 마침내 알아냈다. 그 건 무늬가 정말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건 벽지 속 여자가 그 무늬를 흔드는 게 분명하다. 가끔은 그 안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 것 같고 또 가끔은 단 한 명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방 안을 빠르게 기어다니고 그 움직임이 벽지 전체를 흔들어댄다. 아주 밝은 부분에서는 얌전히 가만히 있고 아주 어두운 부분에서는 창살 같은 무늬를 꽉 붙잡고 세차게 흔든다. 그녀는 늘 그 창살을 넘어 나오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무늬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 그 무늬는 목을 조르니까. 그래서 저 무늬에 머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닐까 싶다. 그들이 무늬를 통과하려다 목이 조여 잘려나가고 거꾸로 매달리고 눈까지 하얗게 되어버린다. 만약 저 머리들이 가려지거나 잘려나간다면 그나마 덜 끔찍할 것 같다. 나는 그 여자가 낮에는 방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지 말해줄게. 사실 나 혼자만 본 거니까. 나는 내 창문마다 그 여자를 본다. 항상 같은 여자다. 나는 알아본다. 그녀는 늘 기어다닌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낮에 그렇게 기어다니지는 않는다. 나는 그녀가 저 긴 길가의 나무 밑에서 기어다니는 걸 봤다. 마차가 다가오면 그녀는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숨긴다. 나는 그녀를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대낮에 기어다니는 모습을 들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나도 낮에 기어다닐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근다. 밤에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존이 눈치를 챌 테니까. 존은 여전히 요즘 이상하다. 나는 그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 제발 존이 다른 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밤에는 그 여자를 나 혼자만 밖으로 꺼내고 싶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창문마다 동시에 그녀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리 빨리 고개를 돌려봐도 한 번에 한쪽 창밖만 볼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내가 보는 창마다 그녀는 있다. 혹시 그녀는 내가 고개를 돌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닐까? 나는 가끔 멀리 벌판에서 그녀가 기어다니는 걸 본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마치 강풍에 휘몰리는 구름 그림자처럼 빠르다. 나는 정말 저 겁 무늬를 떼어내고 싶다. 그 아래 무늬만 남게 말이다. 조금씩 시도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도 하나 알아냈다. 하지만 그건 이번에는 말하지 않겠다. 사람을 너무 믿는 건 위험하니까. 이제 벽지를 뜯을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존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 그의 눈빛이 영 불편하다. 그리고 제니에게 나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들었다. 제니는 아주 훌륭한 보고를 했다. 내가 낮에 많이 잔다고 말했다. 존은 내가 밤에는 잘 못 잔다는 걸 안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존은 나에게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사랑스럽고 다정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속이 다 보였다. 그래도 존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된다. 석 달 동안 이 벽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상해질 테니까. 나야 이게 흥미로울 뿐이지만 나는 존과 제니도 이 벽지에 은근히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자, 드디어 오늘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오늘로 충분하다. 존은 오늘 밤까지 시내에 머물러야 해서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제니는 나랑 같이 자겠다고 하더라. 정말 교활하지.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혼자 있어야 훨씬 더 잘 쉴 수 있을 거라고. 존도 정말 눈치가 빠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혼자가 아니었다. 달빛이 방 안을 채우고 그 불쌍한 여자가 기어다니며 무늬를 흔들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를 도와주려고 나는 벽지를 잡아당겼고 그녀는 안에서 흔들었다. 내가 당기고 그녀가 잡아당기고 우리는 밤새 그 벽지를 뜯어냈다. 내 키만큼 높은 길이로 방의 절반 정도를 뜯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자 그 지독한 무늬가 나를 비웃기 시작했다. 나는 선언했다. 오늘 안에 이걸 끝내겠다고. 내일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그래서 제니와 하인들이 내 가구들을 다시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방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였다. 제니는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명랑하게 말했다. 저 끔찍한 벽지가 너무 얄미워서 내가 그랬다고. 제니는 웃으면서 자기가 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내가 지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제니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은 내 차지다. 살아있는 누구도 이 벽지를 건드릴 순 없다. 나만 빼고는. 제니는 나를 방에서 내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지금 방은 조용하고 깨끗하다고 난 이제 다시 누워서 푹 잘 거라고 나를 절대 깨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일어나면 부르겠다고. 이제 제니도 가고 하인들도 가고 가구들도 다 내려갔다. 남은 건 이 커다란 침대 하나뿐이다. 이 침대는 바닥에 못으로 박혀 있다. 우린 오늘 밤은 아래층에서 자고 내일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이 방이 꽤 마음에 든다. 이 방은 나의 요새다. 아이들이 이곳을 얼마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지 상상이 간다. 이 침대는 정말 흉물스럽게 생겼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일해야 한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나가고 싶지 않다. 아무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 존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나는 그를 놀래켜주고 싶다. 나는 이 방에 밧줄을 숨겨두었는데 제니조차도 찾지 못했다. 만약 그 여자가 밖으로 기어나오고 도망치려 하면 내가 묶어두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깜빡했다. 어디에도 올라설 게 없다는 걸. 이 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미친 듯이 밀고 들어 올리려고 애썼지만 지쳐서 주저앉았다. 화가 치밀어서 결국 침대 구석을 물어뜯었는데 내 이빨만 아팠다. 그래서 나는 바닥에 서서 손이 닿는 데까지 벽지를 모조리 뜯었다. 벽지는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늬는 마치 그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 보였다. 잘려나간 머리들, 불룩한 눈들, 기어다니는 버섯 같은 것들이 모두 비웃으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정말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뭔가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건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될 테지만 창살이 너무 튼튼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실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아니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런 행동은 절대 부적절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창밖을 쳐다보는 것도 싫다. 창문이 너무 많아서 저 여자들이 기어다니는 모습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저 여자들도 나처럼 다 저 벽지 속에서 기어나온 걸까? 하지만 나는 이제 잘 묶여 있다. 내가 숨겨둔 그 밧줄로 단단히 고정됐으니까. 이제 나를 밖으로 끌어낼 순 없다. 절대 그 길로 나가진 않을 거다. 밤이 되면 다시 그 문을 뒤로 숨어야 하겠지.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좀 아쉽다. 이 커다란 방 안에서 마음껏 기어다니는 게 정말 좋은데. 나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제니가 부탁해도 안 나갈 거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땅 위를 기어야 하고 거긴 온통 초록색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매끄러운 마룻바닥 위를 기어 다닐 수 있다. 그리고 내 어깨는 저 벽을 따라 이어진 그 기다란 얼룩에 딱 맞아 떨어진다. 덕분에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어머, 존이다. 문 앞에 와 있네. 아무 소용없어. 젊은 양반이 문은 열리지 않아. 아, 존이 부르면서 문을 두드린다. 이제는 도끼를 가져오라고 외치고 있다. 저 아름다운 문을 부수면 안 될 텐데. 존, 사랑하는 당신. 나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열쇠는 앞문 계단 밑에 질경이 집 아래 있어요. 존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문 열어줘 자기야. 안 돼요. 나는 대답했다. 열쇠는 앞문 계단 밑에 질경이 입 아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아주 부드럽고 느리게 몇 번이나 반복했다. 결국 존은 열쇠를 찾으러 나갔다. 그리고 물론 열쇠를 찾아서 들어왔다. 존은 문 앞에 멈춰서더니 소리쳤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계속 기어다녔다. 하지만 어깨 너머로 존을 쳐다보며 말했다. 드디어 나왔어. 당신이 막아도, 제니가 막아도 결국 나왔어. 그리고 이 벽지도 거의 다 뜯어냈으니 이제 나를 다시 가둘 순 없어. 왜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쓰러졌다. 내 길 바로 앞에서. 그래서 나는 그를 기어 넘을 수밖에 없었다. 매번 벽을 따라 돌 때마다 말이다.